민주당 공천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드는데 예. 그 이대로 얘기를 가다가는 그냥 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저는 어제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네. 이재명과 홍익표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아 진짜요? 예. 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기자 간담회 같은 걸 기자회견 같은 걸 소프트하게 하는데 네. 뭐 문제냐 별 문제 없다. 앞으로 올해 말 이번 달 말까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홍익표는 뭐 문서를 갖고 읽는데 좀 사과한다 반성한다 그렇게 뉘앙스를 맞아요.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태가 어떤 정점에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도부의 균열이거든요. 네. 지도부가 균열하면 그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와 그럼 지금 이재명과 홍익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그럼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홍익표가 끝난 다음에 예. 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이해찬을 만났대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저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낙마하면서 네. 이해찬이 배후 조정을 해서 이해찬 주도로 사태를 수습하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홍익표는 해봐요.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랜 C 정도로 아마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이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막 진짜 뭐 희죽희죽 웃어가면서까지 지금 또 민주당을 공천을 뭐 이렇게 자기 편을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 절대 이재명은 그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이한주, 김현지, 정진상 등 네. 이재명의 그야말로 최측근, 그죠. 완전 찐명 뭐.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될 때 네. 그 사적인 어떤 조직, 최순실 이런 이름이 거론되면서 네.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선, 어. 비선 이런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게 아주 심상치 않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정진상, 김용의 뭐 아무튼 이재명의 주변의 그 변호인들도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한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싸리 판이에요. 무슨 변호한 사람들이 그 변호에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공천을 받아서 뭐 출마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저는 처음 나라 봤습니다 그런 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변호사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야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진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을 예를 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혹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죠. 등 돌리고 다 터뜨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에 변호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상호 거래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변호사비 대신 줬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또 그럴 만도 해요 보면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당 대표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제가 겁니까? 볼 땐 불출마 정도는 그냥 고다. 진짜. 불출마를 안 하는 상황은 없다. 불출마보다 더 강한 것을 내놔야만 상황이 수습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양상은 불출마 정도로는 게임이 안 되고 더 강한 것을 내야 되는데 네, 강한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지금 상황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강경 일변도의 어떤 정책을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꼼짝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파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처럼 그것을 늦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미궁 속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지금 그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총선에서 50석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편으로 뭐 난 갈 것이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게 나는 착각으로 보이는데 그게 말이 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각종 어떤 정치 평론하는 곳에서 이재명의 목표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친명 그룹을 정확하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선거에서 지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게 예. 상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 편으로 가더라도 다수를 얻어야 본인한테 이제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나는 사실은 이 집권 야당이 분별력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집단을 판단할 때 반드시 그 집단이 어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 것은 그 정치 역사에 대한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항상 실수하고 실수하고 어거지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 혁명이 터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 쿠데타가 터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재명 라인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진짜 그 오판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도 다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51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좀 환상에 지금 젖어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제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직은 퇴로가 있어 보이는데 어젠가 어제죠.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나 발언 내용들은 전혀 상황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죠. 뭐가 잘못됐냐? 앞으로 순조롭게 해서 뭐 상황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악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끝났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공천 파동이 아니라 정치 파동으로 옮겨지겠죠. 공천 파동이 아니라 공천을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정치적 역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집단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정치 파동이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의 기준점은 바로 임종석이 될 것이다. 임종석한테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만약 임종석이 날아가게 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집단 탈당 그러겠죠. 싹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비명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정말 심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뭐와 연동시키면 좋을 거냐면 지금 개혁신당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개혁신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건데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거점을 틀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용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랑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국면인 거죠. 이게 사실은 퇴로가 열려 있어야 어떤 정치적 결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라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임종석 의원을 송파갑에 그러니까 중구 성동갑인가 을인가 거기를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신호탄이 돼서 친문 그룹이 비명 그룹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정치력이라는 게 정말 저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국 씨 오잖아요. 그러면 조국 씨랑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조국 씨는 작은 거거든.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조국이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구도를 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국은 그러니까 사이드로 밀어놓고
본류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본류가 네. 이낙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낙연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뭐 임종석이나 이런 예. 하다못해 뭐 탈당한 김영주 씨나 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범민주당의 어떤 그런 본류. 예. 그 조국 씨랑 만나서 무슨 뭐 화풀이하고 무슨 뭐 이게 장난 같은 얘기를 하고 뭐 신당 창당하는 거 뭐 그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러니까 그리고 트위터인가 뭐 여기에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러니까 이 상황을 대국적으로 보고 그거에 맞게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뭔가 이렇게 이재명한테 섭섭하면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참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책 소개하고 뭐 이런 거를 즐겨 하는데 그렇고 이낙연 씨도 내가 볼 때 이준석하고 이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 뭐 59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정객이. 이제 뭐 몇 살 안 되는 이준석한테 이게 약간 발렸죠. 발린 거죠. 그게 뭐 말이 되냐고 도대체. 참 좀 쪽팔린 거야 사실 거지. 그거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종석이나 이런 쪽에 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횡포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그 여지를 실제로 엮을 수 있을 거냐 니네들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미지수예요. 그러면서 누가 튀고 있냐면 두 개가 튀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 지금 약간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조국 신당이 문성근 배우가 후원회장 한다거나 조정래 씨가 들어간다거나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뭐 전략적으로라도 좀 뭔가 문화예술계 이런 또 인물들을 또 결과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쪽 또 문화예술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파이가 또 크니까. 그러니까 문성근이 이제 조국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 좌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물타기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문성근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아까 김어준 방송 얘기도 이제 댓글에서 하셨는데 세력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냐면 이재명의 강한 지지 그다음에 이거가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35대 35로 이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35대 35 정도로 대충 이렇게 하면 문제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35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더 커요. 규모가 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사이즈가 더 크다고. 근데 민주당의 민주당의 내홍 때문에 이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35대 35 정도로 이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볼 때 한 5%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내용 때문에 5%가 빠지면 오차범위 밖에서 국힘이 우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굉장히 미세한 경합 지역에서 대부분 국힘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 동요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불행한 사태는 이재명의 강한 지지세가 한 20% 25%는 되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 어떤 느슨한 지지세가 빠져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그룹 또는 친문 그룹, 비명 그룹이 사이즈가 열려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재명 그룹을 대충 한 25%로 잡으면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35%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껴안을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 행보를 해야 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처음 나갔을 때 안 따라 나간 거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바보 같은 일이죠. 그리고 안 따라 나가면서 지금 당하는 거야. 이재명이 볼 때는 니네들 뭐 이낙연 할 때 왜 안 따라갔는데 지금 공천 때문에 막 이러지 쪼잔하게 왜 그래?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니네는 가만히나 있어. 찌그러져 있어. 이런 거 아주 노골적인
그렇죠. 노골적인 경멸의 표시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규합을 해줘야 되는데 규합을 안 하니까 엉뚱하게 조국세가 커지는 거예요. 예, 이 조국세가 커지고 있고 그런.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종석이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공천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임종석은 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종석이 이낙연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된다면 이러면 또 판도가 완전 또 그러겠죠. 판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도 아마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낙연이랑 임종석이랑 뭐 이렇게 나쁘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정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정도를 못하면 친문 그룹, 비명 그룹의 어떤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뭔가 그렇게까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니네들 이재명한테 괜히 개기지 말고 그냥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동안 남아있던 민주당 사람들 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공천을 받겠지. 뭐 이런 생각에 다 각자 그 생각 갖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수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수진도 보면은 난 제일 이수진이 좀 짜증나는 게 이제까지 계속 물고 빨다가 자기가 탈락하니까 이제 막 분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이거 뭐 백현동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까지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쭉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러죠. 만약에 자기가 공천 만약에 받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끝까지 거짓말이란 걸 알았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가짜는 거야. 니네 무슨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공천 전에 딱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공천 못 받으니까 이러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